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건축법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건축법에서 이제 주요 용어인데, 건축법은 전반적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자, 건축법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전체 목차를 좀 보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가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건축법을 뭐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되겠죠. 건축법 적용해서 가지고 그 대상이 뭔지, 건축법 적용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물이 있는데, 그렇죠? 그 대상물에 대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건축법 적용받는 거는요, 대지입니다, 대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고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건물은 어디 지어지냐면요, 땅에 짓는 게 아닙니다. 대지죠, 대지. 시공은 안 따집니다. 시공은 따지지 않는데 대지죠, 대지. 그래서 건축법상의 대지 개념이 있거든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적용받냐면, 대지 위에 뭘 지어요? 건물을 짓겠죠. 그래서 건물이란 뭐냐? 건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건물이 되려고 그러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건물에 딸려 있는 게 뭡니까? 건축 설비 같은 게 있죠. 설비가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설비, 뭐 피레침이라든지 우편물 수취함이라든지, 그죠? 인터넷 선, 뭐 이런 거 등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비가 되는데, 이것도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적용받냐면요,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 옹벽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광고판이나 광고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공작물은 조심하실 게, 모든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과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은요, 이 네 가지가, 첫 번째 뭐야? 대지, 두 번째가 건물, 세 번째가 설비, 네 번째가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일부의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논점입니다. 시험에서 한 개 정도가 이 적용 대상물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물을 잡았죠.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행위. 여러분 집에서 인테리어 하죠. 집에서 인테리어 할 때 뭐 건축허가 받고 이런 거 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각종 인허가를 받는 행위는 세 가지 행위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행위가 정해지냐면요, 건물을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건축해야 되겠죠. 때로는 대수선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이란 뭐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우리가 수선이 아니고요, 대수선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인테리어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수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력벽을 30 이상을 수선하든지 기둥이나 보, 지붕틀을 3개 이상을 수선하든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우리가 정설해제 수선 변경을 하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대수선이 되거든요. 이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수선과 그냥 일반적인 수선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대수선의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용도 변경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죠. 건생으로 쓰다가 업무시설로 바꾸든지, 업무시설로 쓰다가 주택으로 바꾸든지 하는 등등으로, 옛날에는 주택으로 쓰였는데 그게 카페로 바뀌면서 건생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냥 못 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하냐면 용도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용도 변경을 할 것인지 하는 등등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건축법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 설비, 대지, 공작물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죠. 그럴 때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이런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됩니다. 그럼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냥 합니까? 각종 규제를 받습니까? 각종 규제가 필요하겠죠. 그 규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을 할 때 뭐 받는 게 원칙이에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때로는 경비한 행위가 있죠. 그럴 때는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행위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행위를 누가 하냐면 공공, 국가 내지는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각종 규제에서 허가나 신고, 협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봐봐요. 스토리를 봐봐요. 적용 대상물인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허가 내지는 신고를 했어요. 협의를 했어요. 그럼 드디어 건물은 뭐 해야 돼요? 지어야 되겠죠. 건물은 어디 짓습니까? 건물은 어디 지어요? 그렇죠. 아무 데나 짓는 게 아닙니다. 대지에 지어요. 대지. 대지를 또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지 개념인데 여기서는 건물이 지어지기 요건으로서 대지예요. 그래서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습지나 매립지는 성토 지방 개량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라. 송개의 우려가 있으면 옹벽을 설치해라. 라는 등등의 대지가 갖춰야 될 요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요건을 여기서 별도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지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대지 안에 조경을 해야 된다든지 공개 공지를 설치하든지 대지를 분할하는데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하는 세부적 개념들을 별도로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대지에 뭐가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도로죠. 그래서 뭘 배울 거냐면 도로를 별도로 배울 겁니다. 도로. 여기에서 도로는요, 우리가 보면 도로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도로법상의 도로 개념, 도로법상의 도로.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실수입니다. 도로법상이 아니고 건축법상의 도로의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4m 이상의 폭으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 설정.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 그래서 도로법상의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법상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 도로를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부르거든요. 그 도로의 개념을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도로가 확보된 상태에서의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 건축선에 맞춰야 돼요. 건축선. 34회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건축선이 뭔지를 갖다가 또 배울 겁니다. 건축선.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건축 허가를 배운 다음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건물이 지어야 되겠죠. 봐요. 적용 대상물, 건축법 적용 대상물인 이 4개 중에서 4개가 무슨 행위를 할 때, 건축이나 대수나 용도 변경을 할 때 각종 규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규제를 받겠죠. 드디어 규제를 받으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없고 도로가 확보된 대지에 어디에 맞춰서? 건축선에 맞춰야 돼요.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선이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선에 맞추어가지고 건축선이 이래 있거든요. 건축선이 이래 있으면 건축선에 맞추어가지고 드디어 뭘 짓냐면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지었죠? 그럼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중계를 할 건데 물어봅니다.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건축 면적을 물어봤는데 바닥 면적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 얼만데요?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재발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보면 모르겠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재발해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지어진 대지 면적이 얼만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틀리게 얘기하면 대지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같은 경우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건축 면적 구할 때 제외되는 거, 바닥 면적 구할 때 제외되는 거, 연면적 구할 때 제외되는 거 등등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은 끝이 납니다. 여기 건축법의 목차입니다. 목차인데 제가 이 목차를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자, 해볼게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적용 대상이 아닌 걸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대상물이 뭔지, 그 대상을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인허가가 필요하겠죠. 허가를 받았죠. 그럼 드디어 건물을 짓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도로가 있는 대지에다가 어디에 맞춰서 건축선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었죠. 그럼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높이, 청수 이런 것들은 계산법이 있거든요. 이 계산법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의외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건축법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않는 영역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건축법이다. 그래서 건축법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이 건축사 시험에서는 설비나 구조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는 게 주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설비나 구조에 대해서 만약에 출제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 우리가 이제 건축이 지어지기 전 단계가 있어요. 건물을 짓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전, ing, 후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기 전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중개사가 개입한다, 안 한다? 개입한다, 안 한다? 하죠. 그죠? 건물이 지기 전 상태에서는 뭐예요? 대지거든요, 대지. 여러분들 땅을 중개하면 안 돼. 땅을 중개하는 게 아니고 대지를 중개해야 돼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대지거든요. 이 대지를 중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발하죠. 그러니까 대지 개념이 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죠? 건물이 지어질 때는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지, 청수를 얼마나 할 것인지, 벽 두께는 얼마나 할 것인지, 시멘트 그 너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가 개입할 일이 있다, 없다?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ing는요, 중개사가 개입할 일이 없어요. 허가받고 나면. 자, 드디어 건물을 지었어. 지어진 이후에는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하죠.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기도 하고, 임대 놓을 때 용도가 커피숍에서 다른 거로 용도가 변경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개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ing는 출제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ing에서 만약에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설비나 구조,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를 간혹 가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건축사 시험에서는 여기가 주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걸 안 내는 게 원래 약속인데 최근 들어서 기출문제가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만은 요 설비 파트도 요즘은 출제가 간혹 가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어렵고 외울 것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안 그런 분들은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수업을 할 때는 아예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는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할 때는 이걸 빼고 제가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이 뭐냐 했죠.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말씀드렸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죠. 또는 벽입니다. or 뭐가 꼭 있어야 되나요? 지붕이 꼭 있어야 되나요? 뚜껑이 있으면 건물이 됩니다. 지붕이 있으면요, 지붕이 하늘에 누가 잡고 이게 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나 벽은 하나 있겠죠. 그럼 뭐가 된다? 건물이 됩니다. 등기 여부를 불문합니다. 적법이냐 불법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사실관계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우리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로서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이것도 뭐가 된다? 건물입니다. 건물. 딸려오는 사무실이나 공연장이나 점포나 차고, 창고 이런 것들도 건물의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개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지네요. 대지는 땅의 개념과 다릅니다. 토지는 땅이에요. 그죠? 농지도 땅이죠.
산지도 땅이죠. 근데 산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전이나 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저 푸른 초원에 있는 지목이 전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을 짓죠, 농가주택을. 이런 뭐가 된다? 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가 있으면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대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개념과 달라요. 땅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토지를, 도로도 뭐예요? 도로도 땅. 근데 도로에서 건물 지을 수가 없잖아. 도로인데 건물은 못 짓잖아요. 땅인데. 그럼 대지가 아닌 거예요. 자, 가수원이 있어. 사과나무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대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수원에서 사과를 수확해가지고 사과를 보관하는 창고를 갖다 지었어. 창고를 지었다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그러면 창고를 지은 토지는 뭐가 돼요? 지목은 과수원인데 대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대지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서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 한다? 대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지목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 지목이 하천이거든요. 하천인데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뭐가 된다? 대지가 되는 겁니다. 건축의 단위입니다. 건축의 단위. 자, 그리고 1필지 1대지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맨 끝에. 1필지, 하나의 필지, 번지죠. 1번지, 2번지는 하나의 대지가 돼서 한 단위의 건물이 지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외는 여러분들 기본 수업 들어가면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비가 있네요. 승강기, 피레칩 이런 것들이 설비가 되고, 건축 설비도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것도 뭐 적용받는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아까 건축법 적용받는 게 4개라고 했죠. 4개. 첫 번째가 대지, 두 번째가 건물, 세 번째가 설비, 그 다음에 일부의 뭐요? 공작물,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개념입니다. 건축. 시험에 잘 내죠.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은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 한다? 건축이다. 이래 부릅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건축은 신정, 개, 재, 이전,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건축이다. 이래 부릅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건축이다. 이래 부릅니다. 먼저 건축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판사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건축은 1번이 신축이에요. 2번이 정축, 3번이 개축, 4번이 재축, 5번이 이전. 이 5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건축한다 이러면 건물을 짓는 것만 말했죠. 이 5가지 다 포함됩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신축이 뭔데? 신축은 없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애써 건물을 하나 새로 짓죠. 그러면 신축입니다. 끝. 정축이 뭔데? 그러니까 정축이 원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만한 게. 근데 건물을 지었거든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신축입니다. 개축은 원래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이를 뭐하고?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하고 종전규모로 지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종전규모로. 원래 30평짜리가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30평으로 짓죠. 30평 안으로 지어야 돼요. 30평 내지는 29평 이렇게 짓죠. 그러면 그게 개축이 됩니다. 개축. 그런데 더 크게 짓는 경우가 30평이 있었거든요. 철거하고 더 크게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조심해야 돼. 이 시험에 잘 내죠.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었죠. 그러니까 싹 다 밀어버리고 더 크게 지었죠. 그럼 뭐가 된다? 신축이에요, 신축. 근데 있는데 일부를 철거하는 겁니다. 일부. 이만큼만 철거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철거해가지고 크게 지었죠. 그럼 뭐가 돼요? 일부 철거가 뭐가 된다? 이만큼만 철거해가지고 크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이때는 정축이 되는 겁니다. 정축. 그래서 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철거했을 때 전부를 철거해서 크게 지으면 뭐가 되고?
신축. 일부를 철거하고 크게 지으면 뭐가 돼요? 정축. 그 범위 안에서 지으면 뭐가 돼요? 개축.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축이라고 있거든요. 재축은 뭘 말하냐면요. 원래 건물이 있어. 원래 건물이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로 멸실이 되는 거예요. 멸실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자연재해로 멸실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종전규모하고 똑같이 짓죠. 그러면 이게 재축입니다.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은 철거하면 개축, 멸실되면 재축,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종전의 건물을 종전규모로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개축, 재축이 되겠죠. 그리고 재축하고 나서도 더 크게 지을 수가 있는데 전부가 멸실되고 나서 더 크게 지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신축. 일부가 멸실되고 나서 더 크게 짓죠. 그럼 뭐가 된다? 정축. 이렇게 해서 개축, 재축은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종전 규모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은 건물에 뭐가 있냐면 주요 구조부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시험에 이것도 잘 내죠.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요 구조부는요.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주요 구조부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건물 한번 무너뜨려 볼게요. 뭐가 없으면 건물이 무너질까요? 기둥. 주기둥이죠. 그 다음에 내력벽. 그 다음에 천장을 받치는 그 다음에 지붕틀. 그 다음에 디디고 있는 바닥. 이런 것들을 주요구조입니다. 그 다음 뭐도 주요구조냐면 주계단도 주요구조입니다. 없으면 건물이 쓰러지는 게 하여튼 주요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계단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주계단이 없으면 건물을 갖다가 무너지진 않는데 건물을 뛰내려야 되겠죠. 그래 출입을 못 하니까 무너지는 거 똑같은 효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요 구조부라고 그러는데 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를 안 해요. 동일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이 됩니다. 동일 대지 1번지 안에서 건물이 있는데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지붕 틀이 있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를 안 하고 야를 그대로 동일 대지 안에서 위치만 살짝 바꾸죠. 그러면 이전이 되는 겁니다.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돼요. 다른 대지로 가면 이축이 됩니다. 그 신축입니다. 신축. 동일 대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뭘 예정했냐면 이동식 건물, 원래 지어질 때부터 이동이 가능한 건물이 있어요. 그럼 목조 건물 이런 것들은 이전이 가능하겠죠. 그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 건물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대지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전의 개념까지. 그래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건축이라고 부르고 건축을 할 때 허가받아라 라고 했을 때 이런 행위를 할 때 허가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건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개념으로서 노죠. 신축,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거. 정축, 기존 건물인 대지안에서 연면적 층수 높이가 증가하면 정축, 개축. 기존 건물 전부 일부를 뭐 한답니까? 철거. 종전과 같은 규모라고 되어 있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종전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전부가 철거되고 커지면 신축, 일부가 철거되고 커지면 정축이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뭐 되고 멸실되고 멸실. 종전과 역시 같은 규모에 중요합니다.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의 구분이라고 나오네요. 개축과 재축은 모두 기존 건물이 없어지고 그 범위 안에서, 범위 안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축조되는 것이다. 만약 원인이 철거가 원인이면 개축, 멸실이 원인이면 재축.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이전 주요 구조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해체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돼요. 다른 대지, 동일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걸 이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수선은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인 기둥이나 내력벽, 주계단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정선하는 건데, 그죠? 정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험에 잘 내는데 이거. 오늘 본수업에서 말씀드릴 건데 대수선을 한다고 했는데 연면적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증축이지 대수선이 아닙니다. 대수선을 한다고 했는데 기둥도 손대고 보도 손대고 지붕틀도 손대고 주계단도 손대고 내력백도 손대고 좀 더 손드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뭐가 된다? 대수선이 아니고 건축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개념으로 넘어가가지고 개축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수선은 정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계 재축까지는 가지 않은 것, 이런 경우 있죠. 대수선도 되고 정계 재축도 되는 경우 있죠. 둘 다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력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했거든요. 근데 연면적이 증가하는 거야. 그럼 대수선도 되고요. 뭐도 된다? 연면적 증가했으니까 정축도 되겠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대수선이 아니고 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계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란 것은 정계 재축의 개념이 대수선보다는 우선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나왔네요. 용도 변경은 건물의 용도를 바뀌는 건데, 예를 들자면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겁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커피를 파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카페가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 카페를 매물로 내놓고요. 이 카페가 나중에 인테리어를 막 하더라고. 인테리어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삼겹살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커피를 파는 카페에서 삼겹살집, 커피를 파는 카페는 1종 근성이거든요. 삼겹살은 2종 근성이거든요. 이렇게 용도가 뭐 돼버린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걸 용도 변경이다 이래 버립니다. 중개사들이 이제 중개할 때 상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개를 많이 하죠, 그죠? 용도 변경입니다. 그럼 용도가 바뀌면 그냥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경우에는 허가받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 신고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고 하는 등등으로 돼 있고, 건물의 용도는요, 우리나라에 총 제가 좀 전에 1종 건생, 2종 건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들어본 거 해볼게요. 종교시설 들어보셨죠? 문화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누구든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건물의 용도입니다. 이런 걸 바꾸는데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기도 하고 신고가 되기도 하는데, 건물의 용도군이 29개가 있습니다. 29개. 그 다음에 시설군이 몇 개 있다?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군에 따라서 바뀌는데, 위에서 아래로 바뀌어야 되냐, 아래에서 위로 바뀌어야 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을 방송통신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밑에서 위로 바뀌죠. 밑에서 위로 바뀌면 무슨 사항이다? 허가사항입니다. 위락시설이 숙박시설로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뭔 사항이다?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쭉 적어놨는데 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우리나라에 시설군이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는데 9개의 시설군을 먼저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각각에 맞는 건물의 용도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암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가지 시설군이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이래가지고 두 문자 따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이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해서 시설군 9개를 외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 산, 전문, 영교, 건주기 이렇게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인문 강의에서는 이걸 뭐 시설군 안에 해당하는 각종 용도군이 뭐가 해당되는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좀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고, 뭐 그냥 암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시설군 9개, 자, 산, 전문, 영교, 건주기,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산, 산업시설, 전, 전기통신, 문, 문화집회, 영, 영업시설, 교, 교육복지, 근, 근린생활시설, 주, 주거업무, 기, 기타시설. 그래서 자, 산, 전문, 영교, 건주기만 외워두셔도 엄청난 성과가 아닌가.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건물의 용도가 쭉 나오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드린 거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하루에 이 건물의 용도 중에서 누구든지 하루에 10개 이상은 다 이용합니다.
그죠? 주택, 집에 계시죠?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가시죠? 회사에 일하러 가시죠? 그죠? 내지는 또 업무 보러 가시죠? 하는 등등들의 시설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든지 하루에 10개 이상은 이용하니까,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된 설명도 역시, 기본서 강의에 들어가면, 기본 강의나 시범 강의에서 자세히 해서 여러분들이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의 어떤 일관성 내지는 법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쭉 옮겨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야영장까지 해서 29개 시설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도군에 여러분들 28개로 되어 있었죠. 이걸 29개, 한 개 야영장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29개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도군에, 아까 시설군하고 용도군을 제가 구분했죠, 그죠? 여기 구분했는데, 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01페이지네요. 101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용도군이 몇 개 있나요? 28개 돼 있죠. 28개가 아니고 보니까 몇 개입니까? 29개죠. 이 29개로 이것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101페이지입니다. 용도군 29개. 그래서 용도군 29개가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1종건생, 2종건생 해가지고 쭉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 들어가서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대형 건물이란 말이 한번 나오거든요. 대형입니다. 대형 글자 그대로. 약속입니다. 층수는 몇 층? 21층 이상. 이거나 OR이죠. OR. 연면적이 얼마? 10만 이상이 되면 이걸 대형 건물로 불러요. 층수는 몇 층? 21층. 연면적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걸 대형 건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용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설 건물은요, 가설이에요. 가설. 임시로 설치하는 건물을 가설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 가면 뭡니까? 담배도 팔고 껌도 팔고 신문도 팔고, 요즘 그거 로또 많이 팔죠. 로또. 그런 가설 점포 있죠. 그런 것들이 가설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축제 같은 데 가면, 노래한다고 가설 무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풍물장터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같은 것들 직거래도 하기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더라? 가설, 임시로 짓는 건물을 우리가 가설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승인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고 지어진 건물이 완공이 되죠. 완공이 되고 나면 받는 게 뭐야?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뭐였어요? 사용 검사. 그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준공 인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준공 검사. 이렇게 부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입니다. 도로는 여러분 도로법상의 도로도 있고 사도법상의 도로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건축법, 건물을 짓기 위한 도로예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도로도 건축법에서는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입니다.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공개가 돼 있는 공지라는 것은 휴식 공간, 내지는 공원, 그 다음에 공터,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공개가 돼 있어야 돼요. 공개. 누구에게 공개가 되냐면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 있는 공지, 아무한테나 공개되어 있는 공지를 말합니다. 이걸 공개공지라고 불러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동네에 내지는 여러분 회사 근처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앞에 가니까 분수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도 있고, 그리고 의자도 있어가지고 잠시 쉴 수 있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런다? 공개공지라고 부릅니다. 공개공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정한 다중이용시설을 사적인 대지 안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대지에 조성하는 공원입니다. 소규모 공원. 녹지를 확보하는 거죠. 휴식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기에 대지가 있거든요. 이 대지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나요? 도로가 이래 있죠. 그죠? 도로가 있으면 이 대지 소유자 갑이 내 거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유자가 아무데나 건물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
건축선은요, 요 안에서, 요 중에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게 아니고, 지을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선. 그죠? 건물을 여기 지어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요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건축선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 거. 이걸 건축선이다. 이래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로구역인데, 가로구역이라는 것은 이 가짜가 여러분들 무슨 가짜냐면 길가예요, 길가. 로자가 무슨 로자냐면 길로로 말합니다. 길가, 길로로 되어 있는 구역인데, 길가, 길로, 길가, 길로, 길가, 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도로로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있죠. 이걸 가로구역. 그러니까 봐요. 길가, 길가, 길로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구역. 요 구역. 요걸 갖다가 가로구역입니다. 길가, 길로로 되어 있는 하나의 구역. 요 안에 있는 거, 도로 안에 있는 것을 가로구역이라고 부르고,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가로구역이 되어 있죠. 그죠? 특히 신도시에 가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요 구역 안에서 우리가 높이라든지 각종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을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이는 일단의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수평투영 면적을 한다. 땅 면적하고 다릅니다. 땅 면적은 토지 면적이고 대지 면적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건물의 외벽 또는 외벽이 없으면 외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외벽이 있죠, 여러분들? 외벽.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평면도입니다. 이 외벽의 뭐요? 중심선. 중심선, 요렇게. 아까 주택버스 전용 면적은 외벽, 뭐요? 내부선이었죠. 근데 이와 같이 벽 두께 반을 잰 선을, 요 면적이요. 벽 두께 반이 포함되는 겁니다. 벽 두께 반이 포함돼요. 중심선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건축 면적이다. 건축 면적은 여러분들 뭐 할 때 표현하냐면 적어 놓으실래요? 건폐율에서 표현한 겁니다. 건폐율. 대지 면적이다. 뭐 비율로 말합니까? 건폐율이 건축 면적이죠. 그때 표현한 게 건폐율이니까, 건축 면적이니까,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은 건물의 각 층, 1, 2, 3, 4, 5층, 또는 그 일부, 강의실, 화장실, 사무실,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면적. 그래서 1층의 바닥 면적, 강의실의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구역의 중심이니까 강의실의 바닥 면적이라면 강의실과 강의실이 아닌 것의 나눔, 구역의 중심선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필로티란 말이 나오는데 필로티는 좀 잘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 게 필로티냐면 이런 걸 보신 적 있나요? 이 대지가 있거든요. 빌라 같은 거, 원룸 같은 거 보면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하로 파기에는 비용 부담이 세잖아요. 그죠? 여기 뭘 줘요? 건물을 띄워줘, 이렇게. 필로티로.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경우들이 보셨죠? 이렇게. 이걸 말한다. 필로티. 요거 부분을 뭐로 쓰입니까? 요걸 주차 공간이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이런 공간으로 쓰죠. 이걸 필로티 구조라고 불러요.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 프랑스에서 토목공사에서 건물을 지지하는 기초, 말뚝, 기둥입니다. 기둥.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전체 일부 외벽 없이 기둥만을 떠받치고 지상층을 개방식 구조의 건물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필로티를 지으면 지하로 안 파되죠. 그래서 빌라 같은 거 지을 때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위로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필로티다. 이럽니다. 발코니. 여러분, 아파트에,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확장을 하기도 하는데 있는 공간 있죠? 그죠? 그걸 뭐라 한다? 발코니. 베란다입니다. 베란다가 이거 뭐요?
발코니 이래 부릅니다. 발코니. 내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요즘 확장을 많이 하죠, 그죠? 전망 휴식 목적으로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연면적.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입니다. 바닥 각층, 바닥 면적을 몽창 다 합치죠. 그러면 연면적이 되고,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연면적. 연이란 말이 합쳤다는 말이죠. 이을 연자를 써서. 그래서 바닥 면적을,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층수는 건물이 층수입니다. 층수로 계산할 때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 있죠. 명확할 때는 상관없어요. 1층이 명확할 때는 상관없는데 명확하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나 성당에 갔다. 이 몇 층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체육관에 갔다. 전시실에 갔다. 이러면 높은데 이게 몇 층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봅니다. 4m. 명확하면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면 8m가 한 개의 층이 돼도 돼요. 7m가 한 개의 층이 돼도 됩니다. 어떤 데 상가 같은 데 들어가면 1층에 층고가 엄청 높죠. 그 중간에 다락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명확할 때는 7m, 6m가 한 개의 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층의 구분이 많을 때만, 명확하지 않을 때만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있죠.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서서 보니까 6층, 여기에 서서 보니까 5층,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몇 층이에요? 6층. 건물이 보기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죠. 그러면 가장 높은 층수, 둘 중에서 가장 높은 층수가 그 건물의 층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하면 가장 많은 층수를 당해 건물의 층수로 해서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물의 상단까지를 잴 때 그 건물의 높이가 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상단. 상단을 뭘 말하냐면요, 적을래요? 옥상바닥을 말합니다. 옥상바닥. 난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상바닥까지가 잰 게 건물의 높이가 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난간 같은 거 설치해놨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가 높이가 됩니까? 지표면으로부터 옥상바닥인 상단까지 높이. 요게 건물의 높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고는요, 층고는 한 개 층입니다. 한 개 층의 높이. 한 개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상가 같은 데 가보면 건물이 높죠? 어이구, 층고가 높네. 이래 얘기하고, 아파트도 요즘은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층고를 만다 높게 합니다. 높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쾌적하고 공기순환도 잘 되고 하게 이제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층고로 합니다. 층고는 한 개 층의 높이를 층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위의 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가지고 잰 게 층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야 돼요, 천장을. 그래가 전체 높이를 층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층이죠. 지하층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죠. 그러면 이걸 뭐라 한다?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지하층. 지하층. 자, 해볼게요. 이 지표가 있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닙니다.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층, 당해층에서 지하가 있는 층입니다.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 돼요. 이게 1층, 여기 2층, 여기 3층, 여기에 B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묻히면, 지표면부터 얼마가 묻히면 돼요? 2분의 1 이상이 땅바닥에 묻히면 돼요. 그러면 지하층이 되는 겁니다. 지하층. 여기 3m고, 여기까지 높이가 2m죠. 그러면 이게 지하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하층, 지하층. 지하층이 되면요, 건물의 바닥 면적에는 포함이 돼요. 근데 층수 계산할 때는요, 포함이 안 됩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을 갖다가 두 개를 내가 12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하는 층수에 포함은 안 되는데, 바닥 면적에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면적이 포함됩니다. 그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 거실은요, 별게 아니고 사람이 거하는 실을 거실이라고 부릅니다. 그 뭐하고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주택법에서, 그죠?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서, 야, 거실에 모여서 과일 먹자라고 할 때 그 거실의 개념보다는 더 넓어요.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거실보다는 넓다니까요.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거실은요, 사람이 거하는 공간을 거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건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이래 유사 목적으로 쓰이는 일체의 방, 모든 방을 거실이라고 불러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도 거실이고, 여러분 집에 안방도 거실, 그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우리가, 거실, 작은 방도 거실, 이렇게 됩니다. 일체의 방입니다. 주요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없으면 건물이 쓰러지는 거,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을 주요 구조라고 부릅니다. 부속 건물은요,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물과 분리된 무슨 용도? 부속 용도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속되어 있어요? 뭐가 부속되어 있어요? 부속이라는 것은 뭐가 부속되어 있어? 용도가 부속되어 있는 겁니다. 위치가 부속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된 건물이 주택이면 부속 건물도 주택, 주된 건물이 업무실이면 부속 건물도 업무실, 이런 식으로 용도가 부속된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 건물을 통해서 경관, 기술 수준 향상 이런 제도를 위해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특별건축구를 지정하면 건물이 좀 폼나게 지어야 돼요. 따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 있거든요. 고층 기억해야 돼요. 고층, 초고층,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데 준초고층 이런 놈입니다. 고층은 몇 층 이상? 3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얼마? 120. 건축법에서는요, 꼬박이 4를 하면 높이가 나옵니다. 전부 다. 아까 이거 배웠죠? 층의 구분이 불명확하면 몇 메다? 4m마다 하나의 층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애매할 때는 4로 곱하면 되고, 주택법에서는 층수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3, 건축법은 4를 하면 돼요.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곱하기 4, 높이 120m 이상이면 고층입니다. 초고층은 층수가 몇 층이에요? 50층 이상, 똑같죠? 이거나 곱하기 4,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초고층이 나올 겁니다, 밑에. 준초고층이라는 것은 뭐 중에서 고층, 30층 이상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 50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 아닌 것. 즉, 몇 층 이상? 3층에서 몇 층까지? 49층까지를 준초고층. 그 다음에 50층 이상을 뭐요? 초고층. 준초고층.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뭐예요? 고층. 30층 이상이 되면 다 고층이니까. 이렇게 해서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금표가 아닙니다. 개별 대지마다 정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대지 대상으로 통합적인 건물을 지으면 이걸 결합건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합건축은 뭘 결합하는 거냐면요. 용적률을 결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도로가 아주 골목 정도의 도로가 있거든요. 앞에 대로가 있어요, 대로가. 8차선 내지는 10차선의 대로가 있습니다. 근데 대지가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요 대지는 대로를 끼고 있으니까 주정원이 확보되겠죠. 그러면 용적률이 만약에 1000%라. 즉, 대지 면적이 10배를 지을 수 있어요. 상업적이 돼가지고. 요것도 용적률이 1000%예요. 대지 면적의 10배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앞에 대로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겠죠. 근데 얘는 골목으로 들어가서 줘야 되니까 이 주차공간이 확보가 잘 안 돼. 그죠? 이때 1번지 대지 안에서 용적률을 1000% 쓰고 2번지 요 대지 안에서 1000%를 써야 되는데 얘는 1000%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때 1번지하고 2번지를 합쳐가지고 용적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개별 대지 1, 2번지에 적용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대지에 통합 적용합니다. 통합. 그러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을 합쳐가지고 용적률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남은 용적률을 1번지에서 더 쓰는 거예요. 그 대신 1번지 소유자가 2번지한테 용적률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가지고 두 개의 대지에다가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그죠? 도시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결합 건축이다. 그래서 결합한다는 말이 뭘 결합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적률을 결합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두 개의 대지에 이걸 결합 건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 관련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농지법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